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콜센터 직원과 가족 등 확진자 수가 60명을 넘었는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은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좁은 간격으로 앉아 긴 시간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걸로 추정됩니다.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서울 시내는 물론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있어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모바일 웹페이지나 앱을 통해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요양시설 종사자가 1,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수십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콜센터 직원과 가족 포함해서 70명 넘게 감염된 걸로 파악됐는데 지금도 계속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그 콜센터가 있는 19층짜리 건물에 다른 사무실과 예식장 또 오피스텔도 있다는 점, 그리고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곳곳에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건물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었습니다. 건물 한쪽에 급히 마련한 임시 선별 진료소엔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제 57살 콜센터 직원을 시작으로 이틀 만에 직원과 가족 70여 명이 확진을 받은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 건물 11층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했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가족까지 치면 아마 이 수도권 전역에 동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콜센터는 11층뿐만 아니라 7층에서 9층까지 3개 층도 더 사용했는데 11층에 207명, 7, 8, 9층엔 550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가 진행될수록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 13층부터 19층까지 오피스텔엔 140세대가 살고 있는데 콜센터 직원들과 엘리베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고 바로 앞에서 체감을 하게 되니까 많이 좀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는 오피스텔을 뺀 건물 1층부터 12층까지 상업시설과 사무실 등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건물 6층 윤건영 예비후보 사무실도 폐쇄됐는데 윤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만 70명을 넘어서면서 신도림 콜센터 감염은 확진자 14명이 나온 은평 성모병원을 넘어 수도권 최다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자, 김덕현 기자, 그 건물 1층에 선별 진료소 만들어서 검사하는 모습 봤는데 그럼 지금도 검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마련됐는데요. 콜센터 직원과 웨딩홀 등 입주회사 직원, 오피스텔 주민, 그리고 건물을 방문한 사람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줄이 수십 미터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늘 검사가 끝나가면서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11층 콜센터 직원 207명은 거주지 근처 선별 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 모두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곳 진료소에선 7, 8, 9층에 근무했던 콜센터 직원들과 오피스텔 주민 등 오늘 약 40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구로구는 내일 오전 9시 진료소를 다시 열 예정인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수백 명이나 돼 서둘러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 이렇게 여러 곳인데 그래서 그 광역단체 3곳이 함께 대응에 나섰네요. 오늘 낮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김희경 경기도 행정 1부지사 등이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서울시는 콜센터처럼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밀집해 근무하는 서울 시내 모든 업체를 파악해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가 수도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민간 콜센터 현황과 역학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서 SBS
김덕현입니다. 자, 그럼 이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 거주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 기준으로 보면 우선 서울에서는 50명이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이 콜센터가 있는 구로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곳이 10개 군데, 이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6개 구에 걸쳐 13명이,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5개 시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있는 건물 입주자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인데다가 거기에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까지 더하면 검사 대상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콜센터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퍼진 건지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에서 확인된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그제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노원구 거주 여성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콜센터의 첫 환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일 오후 근무 중 처음 기침과 오한 증세를 느꼈는데 보건당국은 그 이전에 증상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3월 한 4일경에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으나 콜센터 직원 가운데 누군가 이미 4일 이전에 감염돼 그 무렵 증상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구에 집중된 사이 200명 넘는 직원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틈을 타 조용한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원들은 퇴근 후엔 가깝게는 구로구, 멀리는 경기도 김포, 의정부시까지 수도권 각지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각 지자체가 공개한 동선을 보면 직원들은 지하철, 버스 같은 수도권의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번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한 군데 끌리게 되게 되면 지역 내 확산이 아주 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수 직원은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콜센터 확진자와 같은 식당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손님이 확진됐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콜센터는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통화가 이어지는데 몇 시간씩 전화로 말하려다 보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적 특성이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한 이유로 꼽힙니다. 홍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도림 콜센터 11층 사무실 모습입니다. 사람 가슴 정도 높이의 칸막이를 두고 직원들의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칸막이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한 줄에 5명씩 10명이 마주보고 일을 했는데 옆 사람이 앉은 자리와의 간격이 의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습니다. 2m가 채 안 되는 간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루 평균 100통 가까이 고객과 통화하다 보니 숨이 차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 힘듭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하고 3시간, 4시간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지. 마스크를 끼고 3시간, 4시간 일을 한다는 거. 업체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당국 설명은 다릅니다. 콜센터 업무 관계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좁은 사무실에 밀집해 일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 비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콜센터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재택근무도 어렵습니다. 고객 정보를 다루는 고객 상담사들은 그 고객 정보를 집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동안 콜센터 직원들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콜센터가 다른 금융회사나 통신회사 또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40만 명 넘는 걸로 보이는데 근무 환경은 앞서 보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창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분류한 콜센터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엔
1000개 가까운 업체에 7만 6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4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걸로 추산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십에서 수백 명이 밀집해서 일하는 구조는 공공기관이나 영세업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100명 정도가 빽빽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고된 참자였다라고 저는 그만큼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콜센터 업무의 특징은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표현됩니다. 대부분 외주화돼 있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어서 원청업체가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도 노동자 각자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이후로는 지금 정말 그게 달해 있는 거죠.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게. 기존 콜센터 직원들을 여러 사업장으로 분산시키고 시범적으로 재택근무도 실시하며 집단 감염 예방에 나선 업체들도 있지만 아직은 일부일 뿐입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매일 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원청업체가 마스크와 개인 세정제 등을 지급하고 콜센터 입구에 의무적으로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그럼 전문인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오늘 내용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여러 명이 감염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장 안에서 수십 명 넘는 환자가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네, 전문가위원들은요. 한꺼번에 많은 직장 환자가 확진된 건 최초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시기로부터 적어도 2주 정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직원 간 간격이 좁고 또 말을 많이 해서 침방울이 분비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콜센터의 특징이 악영향을 줬겠지만 여러 명이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직장이라면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가장 큰 문제는요. 콜센터 직원 누구도 보건당국 관리를 받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역추적해서 접촉자를 관리하는 지금의 방역 방법으로는 오늘 같은 직장 집단 감염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런 역학조사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이 앞서도 봤지만 서울, 인천, 경기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근데 붐비는 시간에 이제 출퇴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콜센터 주변에 하루 9만 명이 이용하는 신도림역이 있고 또 버스를 타신 분들도 있어서 가족 외에는 밀접 접촉자를 다 파악할 수 없게 된, 즉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다만 감염자와 거리가 멀거나 같이 있던 시간이 짧으면 전파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 또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은 그만큼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제2의 또 제3의 신천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보건당국이 오늘 코로나는 조용하게 전파한다고도 표현했는데요. 초기에 증세가 없거나 미미할 때 전파력이 더 커서 막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느 지역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럴 때는요. 누구나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환자 숫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131명 늘면서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7,500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0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발표하던 통계를 오늘부터는 0시 기준으로 하루 한 번만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8시 뉴스에서도 이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도해드린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관련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확진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오늘 0시 기준으로 54명이었지만 이후에 대구에서 5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수는 5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추가로 확인된 환자 숫자는 며칠 계속 줄곤 있지만 앞서 콜센터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지역별로 한 곳에서 여러 명이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TBC 박정 기자, 대구 시내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오늘 또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복지시설 564곳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는데 그중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오늘 입수자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흘 전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32명을 재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집단으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경우는 있었지만 8명의 검사 결과가 한꺼번에 뒤집힌 건 이례적입니다. 보건당국은 남은 입소자와 종사자 77명도 다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고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단을 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가 어제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던 신천지 교회 사람 50명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그 뒤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대구시가 최후 통첩한 신천지 교인이 50명인데 이 중 4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군복무나 타 지역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가 명단을 확보한 신천지 교인 1,458명 가운데 99.2%가 진단검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600여 명은 모레 0시부터 격리 해제됩니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격리 해제 후에도 모임과 집회 금지를 요청했고 신천지 관련 시설도 2주 더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에서 TBC 박정입니다. 자, 이렇게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여럿이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요양시설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교회 사람들을 상대로 감염 여부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의 한 요양원. 지난달 말 이곳에서 일하는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 관련 업무가 비교적 시간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신천지 교인들이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요.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고 계속 환자들을 접촉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봉사 활동에 동원되는 인원들이 요양보호사 일을 같이 병행되는 그런 적들이 많다는 거죠. 뭐 어디 가서 노인들 돌봄 활동 그리고 노인들 활동 해주고 이제. 정부가 최근 고령층이 많은 요양시설을 특별 점검 중인데 특히 신천지 교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시설 종사자 21만 명을 분석해 봤더니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 수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또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교인 가운데 29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 모두 대구 경북 지역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1,363명에 대해서 검사를 즉시 받도록 그렇게 이미 지자체에 내려갔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대구에서는 또 환자와 병원 직원들 사이에 접촉이 많은 한 재활병원에서도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던 한 병원에서 환자를 받은 이후에 병원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재활병원. 뇌졸중 등 중증 환자를 재활 치료하는데 입원 환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달 18일 31번 환자가 나온 직후부터 병원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인근 문성병원에서 옮겨온 환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성병원은 지난달 24일 이후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 그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격리 조치된 병원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의 환자가 중증 환자가 많은 재활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던 곳에 대해 대구시는 병원을 옮길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들과 접촉이 많은 이 재활병원의 물리치료사와 간병인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리치료사 1명이 환자 15명 정도를 맡는데 치료실과 입원실을 오가며 내부 접촉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치료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랑 바로 붙어서 왜 환자들이 거동이 안 되니까 팔을 주무른다든지 걷는 걸 도와준다든지
토요일까지도 여성들은 재활치료를 했어요. 또 8인실이 많은 이 병원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환자가 일반 환자들과 한 병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요. 저녁 때마다 나와 있다니까요. 앞에 밖에 환자들 있어. 확진자와 비확진자, 그다음에 접촉자를 다른 환자들과 분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리더스 병원의 현장 조사를 나간 결과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국은 환자와 간병인 등 병원 내부 인원을 전원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또 동네 주민이 200명 정도인 충북 괴산의 한 산골 마을에서도 일주일 사이에 1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언제 누구한테서 옮겨왔고 또 바이러스가 퍼진 건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JB 진기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는 해발 330m 솔치제를 비롯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도 2차로 하나밖에 없는 조용한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80대 여성 김모 씨가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일주일 사이 환자 수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가리 내 2개 마을 200여 명 주민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첫 감염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대구에 사는 오가리 추가 확진자 아들이 마을을 다녀갔다는 목격담이 나와 한때 술렁했지만 정작 이 아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인 김 씨가 가장 먼저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가리 경로당에서 어울렸던 9명 가운데 6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김 씨가 가장 먼저 의심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과 청주에 사는 김 씨 아들과 딸 부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김 씨가 언제 누구로부터 옮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본인 진술에 의한 역학조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위치, 이동 동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괴산군은 감염 경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달 1일 이후 오가리를 오간 차량 12,000여 대에 대한 차적 조회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마스크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파는 곳과 거기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같은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줄 서는 불편 덜 수 있도록 마스크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브제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이나 우체국 등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선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면 정부는 이 정보를 모아 일반에 공개해 포털업체나 스타트업, 민간 개발자들이 마스크 판매 정보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전국 약국의 마스크 판매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실제 앱은 내일부터나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른 채 마냥 줄 서던 불편은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업데이트 되도록, 즉 늦어도 한 10분 이내에는 팔린 정보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지만 일일이 마스크 재고를 입력해야 하는 약사들 부담이 커지는 데다 아무리 실시간 집계라지만 어느 정도 시차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고량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숫자로 표시를 하지 않고 구간별로 표시를 해가지고 시간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귀한 요즘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아동용 마스크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밥값 대신 마스크를 기부받아 전달한다는 식당도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구호단체 사무실, 마스크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제작에 나선 겁니다. 생필품이나 식료품이 없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다른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돈이 없어요. 지원하게 되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또 될 수 있고. 정성껏 만든 아동용 마스크는 근처 미혼모 시설 3곳에 전해집니다.
직접 다니시지는 저희 못하고요. 일단 되도록이면 인터넷에서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도 요즘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동들이 이제 외출할 때나 어린이집 갈 때 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색 나눔 소식에 입소문을 탄 식당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할 마스크를 기부하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식당 안에 놓인 상자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님들이 나눈 마스크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없지만 제가 가진 건 음식이니까 나눠주시면서는 그냥 밥값 다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본인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고등학생들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제작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재능 있는 학생들과 이제 선생님들과 이웃분들하고 함께 이제 이걸 만들어서 소외계층이랑 SNS에서도 마스크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우한을 처음으로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가 사흘 연속 20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중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확진 환자가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도로를 막고 주민들을 일일이 검문합니다. 업무나 건강상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곤 이동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베네치아에도 인적이 거의 끊겼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1,797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9,172명에 이르렀습니다. 사흘 연속 1,000명 넘게 증가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북부 지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La decisione giusta oggi è di restare a casa. Il futuro nostro dell'Italia è nelle nostre mani. 이탈리아는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단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도 중단됐습니다. 교도소 내 가족 면회 금지에 재소자들이 반발하면서 일으킨 폭동은 20여 곳의 교도소에서 이틀째 이어졌고 지금까지 7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유럽 다른 나라들의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지성 기자, 이탈리아는 처음 확진자 나오고 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네. 또 중국 직항노선도 즉시 중단시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3주 동안 추가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네. 지난달 21일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네. 밀라노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3주간 잠잠했던 게 오히려 방역 당국을 방심케 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그 북부 지역은 이탈리아 경제와 금융의 중심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오가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중국 직항은 막으면서도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역 절차 없이 입국시켰거든요. 그게 네.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탈리아가 또 유럽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 부분도 한 이유가 될까요? 네, 지난 2008년이죠. 경제 위기 이후에 어려움에 빠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상당수 기업들을 중국인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왕래가 많아진 거죠. 또 이탈리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연간 5,80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 350만 명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확산 초기만 해도 이탈리아 국민들은 환자가 아닌 이상 예방적 차원의 마스크 착용은 안 했다고 하고요. 또 볼키스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계속 환자가 늘어난다면 좀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유럽 나라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탈리아 사람 못 받는다든지 국경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이탈리아 국경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 유럽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쉥겐 조약 때문인데요. 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인접국들이 국경 검역을 강화했을 뿐 봉쇄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스스로 자국민들의 여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유럽 쪽 상황 살펴봤고 계속해서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우한에 갔다는 소식 앞서 잠시 전해드렸는데 결국 중국이 전염병을 이만큼 통제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봐야겠죠.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시를 봉쇄한 지 46일 만에 이뤄진 우한 방문입니다. 시 주석은 병원을 찾아가 의료진과 환자들을 격려했고요. 도심을 돌면서 방역 담당자들과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시 주석 자신이 인민전쟁이라고 말했던 코로나19 방역에 승리했다는 걸 과시하는 행보로 봐야겠죠. 이 바이러스 발생 초기 은폐와 부실 대응으로 우한의 희생을 키웠다는 외부 지적과는 달리 중국에서 시 주석은 코로나 전쟁을 진두지휘한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통계만 보면 확실히 이제 추가 확진자가 줄고 있긴 한데 그걸 그대로 믿어도 될지 의심스러운 눈길도 여전히 있어요. 중국 전체 신규 확진자가 1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50명 아래였고요. 우한시를 뺀 다른 지역 발생은 영해 행진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 기준을 왔다 갔다 바꿔서 신규 확진자 수치를 조절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 통계에 대한 불신이 따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중국 위생당국과 매일 접촉하는 우리 외교 소식통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중국 당국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 주석이 마스크 하나만 쓰고 우한시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이 좀 잠잠해지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럼 중국 정부는 이제 방역 대책에서 어떤 점을 집중하기로 한 건가요? 오늘 베이징 공항 상황을 잠시 보실까요? 이 한국과 일본에서 온 승객들은 이렇게 활주로 해서 수화물을 찾아서 지정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공항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이 외국 역유입 사례를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해외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아예 외국인들에게 집밖 외출도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외국인 방역에 집중하는 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원하기로 한 마스크와 방호복이 내일부터 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은 또 오늘부터 마스크 500만 장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바짝 다가서는 중국의 의도가 뭘지 김혜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의 방역 지원 물품 1차로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N95 의료용 마스크 8만 장과 방호복 10벌입니다. 이어 13일과 16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중국은 마스크 110만 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또 10개 지역 성시에 미리 확보해둔 한국 수출용 마스크 500만 장을 오늘부터 조속히 판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어려웠을 때 한국이 먼저 500만 달러 지원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번 결정이 사실상 담례 차원에서 양국의 온정과 의리를 나타낸 거라 했습니다. 물론 고마운 지원이고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이지만 코로나19 진정세를 강조하는 중국 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국내적으로 알리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소위 중국 책임론, 중국 발언론 벗어나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복합적 요소가 한국에서 코로나 중국 책임론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과도한 격리 조치에 반감이 높았던 점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6일 도미타 일본 대사가 초치된 직후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외교부를 찾아 지원 의사를 밝혔고 또 일본의 입국 제한에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다가 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자 면제 중단, 맞대응에 나선 점에서 일본을 겨냥한 일종의 대조 효과를 노린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중국 항공사인 동방항공이 정규직 전환을 불과 사흘 앞둔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는 건데 같은 해 들어왔던 일본인 승무원들은 이번 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세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어제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내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 중 3분의 1을 무더기 해고한 겁니다. 대상자들은 2018년 입사한 기간제 승무원들로 정규직 전환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방항공은 통상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시킨 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줬는데 이번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시장 변화를 이유로 해고 조치한 겁니다. 갑작스레 항공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사인을 하든 안 하든 좀 재계약은 안 된다고. 하지만 같은 해 채용된 일본인 승무원들은 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에 들어온 일본인 승무원들이 있답니다. 2018년에. 그분들이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은 지금까지 못 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해고 통보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동방항공은 퇴직금 외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할 테니 퇴직에 합의하라고 강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사측이 계약갱신을 수차례 약속한 만큼 불법 해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방항공은 지난해 12월에도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 등 중국 국내 노선에 한국인 승무원을 집중 투입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3주 연기한 상태지요. 학생들 모이지 말라고 수업도 안 하는데 일부 학교에선 교과서 받아가라며 학생들을 불러 모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방을 맨 학생들이 학교에 속속 도착합니다. 학생들 일부는 운동장에 모여 공놀이를 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진 않았지만 말리거나 주의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학교가 교과서를 나눠주겠다며 학생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교과서 배포 전 공개된 지역사회 확진자의 동선은 학생들의 등굣길과도 겹치지만 학교 측은 일정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너무 그게 심하죠.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를 나눠줘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학교 측에서 잘 대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교육부는 지난달 말 교과서 배포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개학이 계속 늦춰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가정 내 학습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보호자 또는 학생이 직접 교과서를 수령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개학을 연기하고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휴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은 안전보다는 교과서 수령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부는 어제 초등학생용 디지털 교과서를 공개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는 중고등학생용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발 늦은 대책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은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생소했던 재택근무를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 직장인들,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재택근무에 들어간 지 3주 차에 접어든 황현돈 씨의 사무실은 자녀의 공부방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제법 익숙합니다. 업무 효율도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하루에 3시간을 도로에다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고, 심지어 사무실에서보다 더 오래 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회사랑 일하는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인 밤 8시나 9시에 일을 할 때도 있는데요. IT 기업들이 쓰는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택근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회의를 해야 될 일 있으면 화상이 되고 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고요. 네. 잘 갖춰진 원격 근무 인프라가 때론 족쇄로 느껴지기도 하고, 계속 메시지 알림이 울리니까 뭐 잠깐 화장실 갔다가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건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애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시 인터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개학이 미뤄진 초등생 자녀 둘을 둔 문현정 씨의 경우 재택근무 연장이 반갑기는 하지만 일과 삶의 공간이 혼재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상회의를 하던 중에 아이가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약간 분위기가 깨진 적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재택근무가 정착하려면 직원은 일과 생활을 분리해야 하고 회사는 근태보다는 성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른바 라임 사태 관련 속보입니다. 금감원 출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과 관련한 문제를 다 막았다.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의 대화 녹취 내용입니다. 당사자인 전 행정관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직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한 피해자에게 라임 관련 문제를 막아주는 인물이라고 말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 A씨. 하지만 A씨는 어제 SBS 취재진에게 장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사이는 아니시고요. 본 적은 없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씨를 전혀 본 적도 없으시단 말씀이시잖아요.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 오전 A씨가 장 씨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녹음 파일에서 전직 행정관 A씨의 출신 대학과 전공, 유학 장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핵심 키고 네트워크가 쭉 있는 거예요. 아까 나오는 오늘 오후 청와대는 추가로 확인했다며 새로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오전에 말했던 관계자와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연말 친구들 모임에서 장 씨를 만나 명함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후 장 씨를 본 적이 없고 금감원에 지시한 적도 없다며 언제든 필요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라임 연루 의혹이 불거진 A씨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문제가 생긴 펀드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로비를 통해 재향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에 앞서서 인수를 시도했던 업체도 라임 관련 회사로 확인돼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나온 라임 관련 펀드 실사를 보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부동산 시행사가 등장합니다. 라임 관련 펀드들이 이 회사에 2,500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 약 2천억 원이 해외 카지노 인수대금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관련 펀드가 메트로폴리탄이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면 메트로폴리탄은 이 돈으로 또 다른 라임 펀드에 투자해 펀드 손실을 메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 관련 횡령과 돌려막기 의혹의 한가운데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재향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노조에서 이 회사가 라임 관련 업체라고 반발하자 재향군인회는 선정을 취소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향군인회 상조회 컨소시엄이 인수에 성공합니다.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인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로비를 한 거예요. 로비가 된 거예요. 내일 우선 협상 대상자 결과 나와요. 네, 보세요. 재향군인의 상조회 컨소시엄으로 될 거예요. 라임 관련 회사가 노조 반대로 상조회 인수에 실패했지만 결국 장 씨가 호언장담한 회사가 한 달여 만에 인수에 성공한 겁니다. 메트로폴리탄이나 컨소시엄이나 상조회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현금을 관심을 두고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든 검찰이든 수사 방향은 이 상조회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라임으로 갔는지 또는 다른 곳으로 갔는지. 검찰은 재향군인의 상조회 인수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라임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의원총회에 붙였는데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습니다. 모레 전당원 투표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불참을 공언해온 민생당에서도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둘로 갈렸습니다. 미래한국당을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명분 없는 이런 판단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실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80여 명이 참석한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20명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불가론보다는 참여론이 더 많았던 가운데 일부 의원은 아예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자는 주장을 대놓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총 논의를 토대로 당 최고위원회의가 내일 전당원 투표 여부를 정합니다. 투표에 붙여질 경우 모레 새벽 6시부터 24시간 동안 권리당원 80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됩니다. 공식적으론 비례연합 불참을 선언해온 민생당은 개파 간 속내가 복잡합니다.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불참 쪽이지만 평화당과 대한신당 출신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아예 안 내거나 자신들 후보보다 후순위에 배치하면 참여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통합당은 강원 강릉 지역구 현역인 권성동 의원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지 딱 3년이 되는 날인데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홍준표, 권성동 등 태극기 세력에 의해 탄핵 오적으로 지목됐던 5명이 공교롭게 오늘로 모두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됐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블랙 먼데이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과 유가 하락이 겹쳤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공포는 미국 증시마저 패닉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23년 만에 주가 폭락으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더니 결국 대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8% 가까이 폭락했고 다우 지수는 2,0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자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 유가마저 20% 넘게 폭락한 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 카드와 직격탄을 맞은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꺼내들었습니다. Discussing a possible payroll tax cut or relief. We're also going to be talking about hourly wage earners getting help.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미국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는 미 서부 오클랜드 항에 들어왔습니다. 승객 2,400여 명을 이틀에 걸쳐 내리게 한 뒤 미국인들은 군기지에 격리하고 다른 나라 여행객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크루즈 여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은 갈수록 확산돼 36개 주에 걸쳐 72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공화당 의원 가운데 일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매우 건강하다고만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